네, 안녕하세요. 급한대장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크리스마스를 지나고 어느덧 산타랠리 이런 건 없었고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이전 영상에서 제가 2026년에 대한 전망을 살짝콩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딱히 그렇게 좋은 전망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난 영상에서 봤을 때 좀 달라진 게 요게 좀 추가가 됐죠. 이 선이 이제 여기서 횡보를 조금 길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요 저항도 있지만 이러한 하락 추세선의 저항도 어느 정도 다 와가는 시점이라 슬슬 이걸 놔둘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일단 일봉상으로는 아직도 단기적인 저항 부근을 잘 뚫지 못하고 있긴 해요.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여기서 계속 나는 뚫어볼게 또 시도하는 것 자체는 그래도 긍정적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항을 계속 맞고 하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이게 조금 리스크적인 부분인데, 반대로 얘기하면 여기서 짜자자자자자자자자작 하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자, 오늘처럼 보세요. 여기도 갑자기 이제 여기서 9시에 이러고 막 죽을 것 같이 하다가 이렇게 팍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봉상으로 봐도 그렇고, 일단 어쨌든 뭔가 자꾸 나는 이게 버티고 싶어라는 그 메시지를 주고 있긴 해요. 그래서 계속 이 구간을 버텨내고 있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긍정적인 건 맞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러한 수렴의 구간일 수가 있고, 길게 보면 그럼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가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로 가면 정말 좋지만 밑으로 갈 수도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항상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건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주봉에서 어쨌든 이 구간 자체를 못 뚫고 있는 건 좀 아쉽긴 합니다만, 여기 구간 있죠. 장기 이동 평균선 주봉상으로 요 지지를 일단은 아직까지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우리가 횡보를 좀 더 진행을 하면서 이제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이 되면은 요 주봉 이동 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검정색 주봉의 장기 이동 평균선이 이런 식으로 될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마 캔들이, 만약에 얘가 여기서 횡보를 또 한다, 그럼 요런데 이제 캔들이 있겠죠. 그리고 또 캔들이 요 근처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가 1월 중순 정도쯤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요 하락 추세선도 횡보로 돌파하고, 주봉의 단기 이동 평균선 이 저항 역시도 돌파하고, 그리고 이 장기 이동 평균선의 지지도 받고, 그런 장면들이 펼쳐질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1월 중순까지 횡보해도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아쉬운 점은 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이렇게 횡보를 해주면서 여기 매물대를 쌓아준다면 그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리고 크립토가 우리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아랫부분에서 횡보를 하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한 7주 정도를 여기서 횡보를 했었고, 여기는 조금 길었어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더 적겠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보는 게 맞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부터 보면은 거의 한 3월부터 한 9월까지니까 한 6개월 정도를 횡보를 했고, 여기서부터 보더라도 한 7월부터 9월까지니까 하나, 둘, 셋, 다, 열하나, 한 11주 정도를 또 횡보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은 얘가 좀 더 가더라도 전혀 문제될 건 없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또 우리가 이제 요때도 보시면 2021년 11월부터 바닥권에서 횡보를 하는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9주 정도를 횡보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몇 주 정도를 요 구간에서 놀고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6주째 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달이나 아니면 1월 중순 정도까지는 조금 우리가 본다면 확실히 움직임이 나올 것이다. 위든 아래든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이때도 사실 보세요. 18년도에도 자, 바닥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서부터 계산한다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열하나, 열둘, 열다, 열일곱, 한 17주 정도를 이렇게 기다가 갑자기 이렇게 튀어오르면서 미니 불장이 이렇게 시작이 됐거든요. 자, 그것처럼 크립토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또 2주째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고, 3주가 됐는데 아무것도 없고, 이 순간들이 어쨌든 쌓여가지고 이렇게 길다란 매물대를 형성을 하게 되면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요소들이 된다. 그러한 힘으로 작용하더라. 그거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때도 마찬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열,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정도 한 다음에 올랐다가 다시 빠진 다음에 또 한 5주 정도 횡보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불장이 2020년도
말부터 21년 초까지 쫙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그렇게 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뭐 확실치는 않습니다만 이 구간을 지켜주는 것이 되게 유리한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장기이동 평균선도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이전에 21년도의 고점을 쭉 이렇게 이어보면은 이런 식으로 선이 걸리잖아요. 선이 걸리고 여기서부터도 하락 이 저점 부분을 쭉쭉쭉 뭔가 이렇게 이어보면 또 이런 지점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어쨌든 이 선과 그 다음에 요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어쨌든 얘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 구간을 지키면서 횡보 하다가 올라가준다면 이 구간은 굉장히 좋은 자리는 될 수가 있어요. 정말 차트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이 선 있죠.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이러면 이제 역헤드 숄더 형태가 되고 돌파 리테스트 1번 또 리테스트 2번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뭐 이렇게 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그림이 사실 뭐 조금 더 가능성이 높거든요. 여기서 이제 빠졌다가 반등 주고 또 이런 식으로 빠지는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시즌 종료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근데 그런 그림이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버텼다가 이런 식으로 방향을 돌린다. 그렇게 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봐야 이걸 알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 요번에 조금 올라갔는데 도미넌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는 알트들을 조금 내가 뭐 매수를 한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알트들의 매수보다는 그래도 좀 비트코인과 같은 그런 큰 시총을 보는 게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금이 어쨌든 많이 오르고 또 거기에 있어서 은 역시도 반응이 없다가 한동안 반응이 없다가 쭉 올라가잖아요. 그것처럼 뭐 이더리움 정도까지는 그런 논리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자, 일본에서 도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보다 많이 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렇게 엄청 뭐 금리를 막 이렇게 올리거나 그러진 않을게 뭐 이런 생각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가 시장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비트코인이 손실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이 손실이 계속 이제 많아진다면 매도세를 촉발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항상 위험 요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고. 이게 되게 좀 신기한 부분인데 고래들이 지난 몇 주 동안 235억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는데 이게 2012년 이후 가장 빠른 매수 속도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맞다면 이 이후에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매수를 한 게 맞다면 글쎄요, 정말 이게 손바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근데 이게 정말 손바뀜이 될지는 좀 시간을 두고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우리가 이것만 보고 그냥 나도 한번 사봐, 한번 질러봐 라고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2026년에 비트코인에 급등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좀 뭐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만 이거는 지켜봐야, 이게 보면 이게 또 빠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비트코인 거래소의 보유량이 어쨌든 계속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좀 희소해지고 있긴 하다.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어쨌든 손바뀜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장기 보유자들은 좀 많이 팔았잖아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그걸 누군가는 이제 주워 먹고 있을 거니까 그들이 원하는 또 새로운 판이 있을 거고, 그게 되려면 어쨌든 좀 시간이 좀 지나야 되고 좀 많이 이제 좀 힘든 시간들을 보내야 돼요. 뭐 행보의 시간도 보내야 되고 가격 조정의 시간을 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보냈으니까 그 시간을 좀 더 보낸다거나 이제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시즌 종료를 보고 그런 상황까지 와야 올라도 레버리지가 안 낀단 말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덜 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게 알트코인을 보면 2025년 관세 도입 이후에 가장 과매도 상태에 있다. 알트도 글쎄요, 주워보면 이런 거 보면은 좀 끌리기는 한데, 근데 도미넌스 오르는 거 보면은 여러분들 봤잖아요. 근데 언제 또 알트가 휘청거릴지. 왜냐면 우리가 2020년에도 보면 2021년이 가기 전에 정말 도미넌스가 계속 극한으로 올라갈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도 비트코인은 잘 갔는데, 여기 보시면 이럴 때 비트코인 잘 갔거든요. 요때. 근데 알트가 잘 못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떨어질 때 알트가 호루룩 같이 떨어진 다음에 비트가 회복할 때부터 알트가 엄청나게 올랐던 건데, 그럼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는 그 순간들까지는 알트보다 비트가 조금 더 회복력이 좋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봤을 때 기간 대비 수익률을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고, 그런 것들은 알트보다는 그래도 비트가 더 나을 거기 때문에 비트나 뭐 그나마 이더 정도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지 않을까, 만약에 산다고 하면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리스크, 제가 계속 언급드리는 건데 리스크 신경 쓸 수밖에 없겠죠. 고래 투자자로 추정되는 지갑에 이더리움 코인을 약 1억 3,649만 3천 달러어치를 매수를 했는데, 이 고래 투자자는 10월 4일 이후로 약 16억 7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을 매수했다. 좀 그래도 지켜봐야 돼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될지. 고래들이 뭐 산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오늘 좀 재밌는 이슈가 있었는데, 2024년에 하루 동안 환율을 잡기 위해서 2천억을 쏟아 부어서 우리가 환율 차트를 또 한번 안 볼 수가 없는데요. 글쎄요, 코인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봐야 되는데, 이게 차트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요, 이런 느낌의 움직임이 돼요. 근데 이게 두 가지인데요, 이런 식으로 될 때 이렇게 볼게요. 이게 두 가지 형태인데요, 이런 상승세기 형태가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만약에 추후에 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돌파하는 순간 엄청 세요, 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은 맞는데, 환율이 만약에 지금부터 잡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연기금 투입하면서 잡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만약에 떨어졌다, 그럼 여러분들 이거 진짜 기회입니다. 왜? 1200원대가 만약에 한번 다시 온다, 1200원대나 1300원 초반대가 오면은 이거 진짜 기회예요. 여기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는 1200원대보다는 제가 봤을 때 뉴노멀이라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적정 환율이 한 1200원 정도 봤잖아요, 뭐 1100원에서. 근데 이 시대는 저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끝났고 1300원대가 뉴노멀이 되지 않을까, 새로운 표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자, 왜냐면 달러 인덱스가 이때 있죠. 2025년 1월이나 아니면 2022년 9월을 우리가 한번 보면, 자, 2022년 10월 9월 요때죠. 요때 그 다음에 2025년 1월을 보면 계엄이니 어쩌고니 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사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높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달러 인덱스 자체가 낮거든요. 달러 인덱스는 심지어 계속 보면 이런 식으로 하락 추세예요. 그죠? 근데 얘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환율이 올랐다라는 게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금 강달러일 때 환율이 오르는 것도 사실 문제지만, 그래도 달러가 워낙 세니까 원화 가치가 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지, 비율적인 측면이니까요, 환율은. 근데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고 있는데 원화가 왜 올랐지? 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면 원화 자체가 진짜 휴지가 돼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자, 그러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만약에 얘가 이만큼 떨어지는 것 대비해서 원화의 자체 가치가 더 떨어지면 환율은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오르겠죠. 이러한 움직임들이 앞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의 한국 상황을 봤을 때는 계속 돈을 푸는 형태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글쎄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조금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장기 저성장에 빠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사실 코인도 코인인데 이런 얘기를 가끔씩 하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오늘은 좀 이슈가, 요즘 환율이 하도 핫하니까 제가 영상 옛날에 있는 것들 보면 저는 이거 진짜 계속 경고를 했는데, 제가 이 차트를 진짜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보면 요 조그마한 수렴이 끝나니까 빠바바바바바밥 한 게 이제 뭐냐, IMF였어요. 왜 한 얘기죠? 근데 이 IMF 고점과 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그리고 요때 잠깐 환율 튀었던 거를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수렴이 생겨요. 그리고 요때 저점을 쭉 이어보면 또 수렴이 생겨요. 근데 그 수렴을 2022년이죠, 이때가. 이때 보시면 요때 돌파를 했어요. 돌파를 하고 환율 딱 떨어뜨리면서 다 잡았나 싶었는데 알고 보니 리테스트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꼬역꼬역 오르다가 강달러 때 충 했다가 이렇게 잡힌 거거든요. 그죠? 근데 그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는데 달러는 환율 자체가 오른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라 사실 요 수렴 때도 이렇게 튀었는데 그보다 훨씬 더 큰 형태의 삼각형을 돌파한 상태라서 이 힘은 정말 강력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환율을 아마 못 잡으면 진짜 2,000원까지, 모르겠어요, 2,000원까지 잘 모르겠고 한 1,600, 1,700원, 1,800원까지도 갈 수가 있어서 거의 이 정도 가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잡으려고 한 거는 같은데, 이걸 우리가 또 다르게 해석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정부가 어쨌든 이걸 잡으려고 돈을 썼잖아요, 그죠? 7조 2천억어치 정도를 넣었잖아요. 근데 요거밖에 안 빠졌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다시 한번 반등을 하면서 요 부분에 아마 저항을 닿으려고 할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떨어진다거나 그렇게 할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만약에 어쨌든 몇 번 잡았어요, 정부가. 그래서 이렇게 막 떨어졌어요, 환율이.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계속 이러한 상단이 왔을 때 이 구간은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마지노선이라 생각하고 지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 떨고, 근데 또 얘가 좀비처럼 이렇게 살아나요, 만약에. 계속 유동성을 풀면서. 그러다가 만약에 이 지점을 만약에 또 테스트를 해요. 그럼 이번에도 돈을 쓰겠죠? 그럼 그 과정에서 또 빠져요. 그러다가 또 좀비처럼 올라요. 그러다가 이 구간이 만약에 한번 뚫린다. 그때부터는 브레이크 없이 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조심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는 1,300원대는 아마 뉴너멀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가격대가 오면 차라리 뭐 달러나 아니면 뭐 미국의 그 경기 방어주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아니면 뭐 배당주라든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방어를 하는 그런 형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코스피도 좋지만 코스피가 오르는 게 환율의 영향도 있어요. 그죠? 환율의 영향도 있고,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부동산이든 뭐 국내 주식이든 간에 이거 해칭하는 수단이 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일종의 해칭인 거예요.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이 되면은 이 구간을 만약에 넘는다거나 그런 식으로 만약에 환율이,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지금도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그래도 뭐 뭔가 움직임이 보여요, 그래프가. 근데 이런 식으로 팍 튀는 상태가 나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환율 리스크가 증시나 이런 데도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우리가 좀 교훈을 한번 찾아보자면, 코인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오는 게 좀 골치 아프긴 한데, 이래서 제가 코인을 또 좋아하는 것도 있긴 한데요. 근데 너무 사람을 힘들게 해. 아무튼 교훈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일본이 경제 위기가 왔어요. 그죠? 장사 잘 나갈 때. 그러면서 뭐 잃어버린 30년, 뭐 40년 뭐 이러면서 막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일본이 엄청 잘 나갈 때 도쿄를 팔면 미국 전체를 다 살 수 있다, 뭐 이런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세계 기업의 시총 순위에 상위권에 일본 기업이 막 엄청나게 있고 막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끝나고, 버블이 끝나고 폭락을 했을 때, 그때 뭐 물론 도쿄 중심지들은 덜 빠졌거나 아니면 빠졌더라도 빠르게 다시 자리를 잡긴 했는데요. 그때 도쿄 중심지를 건들지 않고 너무 비싸서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거나 미국 국채에 투자를 했다거나 아니면 미국 주식에 투자를 했다거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가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은 뭐냐면, 한국 부동산, 한국 주식 안 오른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휘청거릴 가능성이 향후에 있어요. 그리고 미국 주식 마찬가지로 이 구간이, 버블 구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의 교훈을 놓고 봤을 때는 미국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정말로. S&P는 침체는 있어도 정말 속된 말로 뒤지진 않더라. 그러니까 뒤질 것 같아도 뒤지진 않더라. 뒤질 것 같아도 뭐다? 뒤지진 않더라. 그걸 한번 우리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S&P라든지 아니면 나스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왜냐면 우리나라의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어렵다는 게 널뛰기를 하잖아요, 가격이 되게.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미국 부동산은 그래도 좀 되게 뭐 금리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어느 정도는 좀 완만하게 가잖아요. 좀 예측 가능하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뭐 부동산 오케이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의 부동산은 또 렌트 수요가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원화 가치가 아마 계속, 그러니까 뭐 단기간을 보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보는 거는 이제 뭐 5년, 10년 이렇게 보는 건데, 5년, 10년 이상을 봤을 때는 원화 가치는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 거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쨌든 계속 변동환율제를 살고 있고, 앞으로도 변동환율제가 계속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속에서 국제통화라는 거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영향을 받는 곳에서 우리는 계속 살 수밖에 없고, 이걸 뭐 조금 더 나아가서 극단적으로 바뀐다고 해도 결국은 달러라이제이션에 더 강화가 되는 쪽으로 갈 텐데, 그럼 우리는 이제 달러를 쓰고 있는 그 기축국에 투자를 하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뭐 너무 많은 서학개미들이 달려가 있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좀 있으니 미국에 몰빵한다 이런 개념보다도 조금 분산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점점.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거라고 보고, 그리고 환율도 지금 계속 잡는 움직임을 보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게 영원하진 않을 것 같다. 지금의 움직임은 정말 위험한 움직임입니다. 왜? 달러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환율이 오르는 거기 때문에 원화 가치는 그만큼 더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계속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한번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보시면 되고, 자, 비트코인의 고래가 매수를 하고 있는 단계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 움직임에서 S&P 뭐 하고 사고 하는 거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위기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고점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지나고 봤을 때 그럼 난 뭘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 코인을 사라라고 하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차라리 뭐 비트코인을 진짜 조금씩 모아볼까? 그러니까 이 모아볼까라는 어떤 특징 DCA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이런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여기 4만 불 정도 때까지 열어놓고 여기까지 떨어질 수도 있어라고 생각하고 DCA를 하는 건 괜찮은데, 여기서부터 사잖아요. 여러분들은 이제 한 이쯤 되면은 돈이 다 거덜나요. 그럼 이제 이거 떨어지면은 야 이 개 뭐 이렇게 하면서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한 4만 불 때까지 뭐 속칭 말해서 4만 5천 정도 할게요. 이 정도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요 라인을 잡은 다음에 여기 조금 이런 생각으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러면 단가가 어쨌든 뭐 이쯤 잡힐 거 아니에요. 뭐 지금부터 만약에 한다 그러면 뭐 비트코인이 한 5만 불대 정도가 내 평단이야. 아니면 뭐 한 6만 불대가 내 평단이야. 그랬을 때 나중에 되면 이 가격대가 어쨌든 매력적인 구간처럼 보일 수도 있잖아요.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이 시절에 2017년에 2만 불은 너무 비쌌잖아요. 솔직히 2017년도에. 근데 요때 16,000불, 2만 불 이 지점은 그때는 정말 뭐랄까 되게 위험했는데 지나고 보면 참 매력적인 자리였잖아요. 그것처럼 이 자리도, 이 평단 가격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 그거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포트폴리오가 좀 거시기하다, 어떻게 보면 좀 그래요. 만약에 뭐 알트에 너무 꼽혀 있고 뭐 그렇다면 뭐 비트코인 좀 리밸런싱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국장으로 좀 벌었는데 조금 보니까 정부에서 너무 환율을 잡고 조금 뭔가 찝찝해. 뭔가 6조 7조를 넘게 투입했는데 환율을 저것밖에 못 잡았다고? 우리나라의 원화는 도대체 뭘까? 라는 의구심이 든다면, 혹시 모를 우리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혹시라도 든다면, 그러면 내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5년에서 10년 혹은 뭐 15년을 본다라고 하면 조금씩 포트폴리오의 리밸런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있어요. 왜냐면 저는 원화를 냉정하게 봤을 때 사실 뭐 기초통화는 어림도 없고요. 그리고 얘를 국제통화에서 막 되게 유용하게 뭐 유로나 아니면 이 정도급까지도 쓸까 하면은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는 저는 글쎄요, 환율은 오히려 점점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사실 이건 뭐 우리 입장에서는 안 좋은데요. 환율이 올라가는 게.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외국인들의 관광객 수요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요즘 한국이 주목을 받으니까. 이게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미래를 우리가 봤을 때, 미래를 보면 4차 산업이 된다고 하면 관광이라는 게 지금은 그런 거죠. 유럽이 관광만 잘 되고 산업이 조금 기반이 좀 약하고, 그러니까 유럽도 저성장 국면에 빠졌네? 관광밖에 뭐 할 거 없고 그냥 뭐 망한 거 아니야? 라는 얘기가 돌았잖아요. 근데 그게 미래에는 엄청난 먹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콘텐츠 산업이. 전망이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일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유럽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방향을 가더라도 환율은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달러 대비해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어느 정도는 좀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환율 이슈가 나온 김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의 추세선을 좀 잘 지키길 바라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그럼 안녕.